자, 현재 시간 2024년 6월 26일 오전 9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더운 여름에 잘들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요새 수면의 질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떨어져 갖고 지금 2시간, 3시간 이상 연달아서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뒤척였다가 다시 잠들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죠? 축축 좀 처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에어컨 틀고 자면 또 그 다음날 또 머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뭐가 좋을지 한번 하여튼 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름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은 124번째 시간이고요. 인사이드 아웃 2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주말에 또 버닝 녹음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게스트 모셔서 하기로 했고, 그거는 다음 주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일단 인사이드 2를 볼까 말까 하다가 인사이드 1 아웃 1이랑 크게 다를까 싶었는데, 그럼에도 뭐 인사이드 아웃 1을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2도 뭐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가서 봤습니다. 좋았고요. 일단은 역시나 인사이드 아웃처럼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생각해 볼 거리가 딱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별로 없었고, 번역의 문제가 항상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의 대사와 행동을 봤을 때 얘가 자기 캐릭터 이름으로 붙여진 감정과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쁨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쁨이라는 것도 있지만 약간 긍정하는 마인드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기쁨과 긍정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좀 다른 뉘앙스잖아요. 근데 또 영어에서는 그게 또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풍부한 뉘앙스, 조이라는 단어에 대한 풍부한 뉘앙스를 못 느끼고 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저렇게 쓰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막 이름이 이름일 뿐이지 뭐 그냥 이름은 그렇게 붙여놓은 거지 정확하게 이 친구가 기쁨의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틀린 생각일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이름은 이름일 뿐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 캐릭터의 성격상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맞는 단어, 어떻게 보면 다른 감정들도 있는데 다른 감정들 맡은 캐릭터와 구분짓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쉬운 단어를 써야 또 캐릭터 이름으로 붙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번 편에는 새로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들 중에 당황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당황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약간 제가 볼 때는 소심한 느낌도 있고 당황하는 느낌보다는 약간 수줍음 이런 것 같은데, 그죠? 수줍음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또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자면, 근데 그 단어 이름을 또 뭐 당황에 해당하는 영어 영단어로 이름을 적어놨으면 또 번역을 또 그렇게 또 당황이라고 번역을 또 해야 되니까 이게 또 그쵸? 예, 어려운 부분이 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또 한자어와 영어가 대칭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좀 뭐 그런 부분이 조금 거슬렸다고 하면 거슬리는 건데, 근데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이름에서 크게 집착하지 않고 그냥 캐릭터의 행적을 보고 그냥 저런 캐릭터구나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그렇고요. 자, 오늘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재밌게 봤던 포인트 한 4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마칠까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새 감정들과 첫 감정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감정들이라고 하면 인사이드 아웃 1에 나왔던 5개의 감정들, 기쁨, 소심, 까칠, 다음에 슬픔, 하나 뭐죠? 어, 어쨌든 그 5개의 감정들, 분노인가? 하여튼 그 5개의 감정들과 이제 새로 등장하는 4가지 감정들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또 재밌게 보였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일단 좀 더 이 새로 등장하는 감정들이 라일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등장한 좀 더
고등한,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한 감정들을 감정들이 등장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감정들의 특징을 묶으면 뭐가 됐을까 생각해 봤는데 시간이 반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감정들은 사실 좀 즉각적이죠. 그러니까 예전의 기억이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예측 같은 게 좀 빠져 있는, 말 그대로 그 당장의 느낌, 약간 순수한 감정이라고 할까요? 근데 새 감정들 같은 경우는 미래에 어땠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미래에 뭐 하키 좋은 팀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가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꼭 들어가고 싶어, 미래에는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부러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이룰 수 없는 어떤 일들에 대한 감정들인 것 같은데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특징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오랜 시간 걸쳐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들에 대한 감정인 것 같아요. 자아실현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라일리가 그만큼 잘하면서 자신 나름대로의 경험이 또 쌓였고, 또 경험에 따라 자극받는 또 욕망들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가능성, 안 될 수도 있겠다는 불가능성에 대한 어떤 예측, 거기에 따른 어떤 결핍, 뭐 이런 식의 감정으로 생겨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감정들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자극으로는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잠깐 뭐 잊을 수 있겠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그런 식의 감정들이 새로 등장한 거 아닐까. 점점 자아를 찾아가는 시기니까 라일리가 중학생으로 나오죠. 중3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요. 항상 이제 뭔가 그 사람의 결핍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핍을 채워줄 수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초로 이제 이 라일리의 결핍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채우고 싶어 하는가, 라일리가 그거를 놓고 펼쳐지는 이야기고, 그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 대한 일들인 거죠. 스스로 이제 미래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이제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슬슬 준비하는 나이가 되었다를 보여주는 감정들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쟁취해야 되는 과제들이잖아요. 그런 하키 팀에 들어가서 1군이 된다라는 것들은 사실 뭐 이거를 하키를 부모님이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라일리가 실력을 쌓아서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밥을 차려줄 수는 있지만 조리사 자격증은 스스로 따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불안함, 그거에 대한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불안이라는 감정이 사실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은데 막상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러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근처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아이들에게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게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놀게 해도 다치지 않게,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해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정말 한 10세 이전, 뭐 초등학생들의 어린이들에게 사실 근심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게 또 부모님의 역할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집이 좀 이렇게 힘든 시절을 일찍 겪은 아이들이 좀 조숙해지고 철이 좀 일찍 들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부모를 벗어나서 독립을 준비하는 나이가 되고 스스로도 힘든 역경을 좀 이겨내야 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점점 생겨나는 게 불안한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누구나 뭐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자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어,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에 불안이 너무 일찍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의 모양이 되게 좀 뭐랄까요, 힘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완전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기본적으로는 긍정이 세팅이 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알리와 같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부모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함을 또 느끼고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인사이드 아웃 2가 좋은 게 결과적으로 이제 라일리의 얘기지만 그 영화를 봤던 관객들의 스스로의 또 어린 시절, 뭐 청소년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또 좋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를 또 돌아보게 만드는 다듬게 만들어주는 그런 또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영화 얘기를 또 좀 돌아가서 어쨌든 우리가 이 뭐랄까요 스스로 좀 자아를 인식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생각이 많아지고 이런 식이잖아요 사춘기가. 근데 우리 사회의 사춘기는 사실 좀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질 않잖아요. 좀 혼자인 시간을 주지도 못하고 뭘 계속 해야 되는 어떤 과제들이 막 쏟아지는 어떤 시기니까. 음. 근데 시간은 또 없고 또 도시 생활하다 보니까 자극은 넘치고 이래서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바람을 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해요. 네, 예. 글쎄요. 정말 그 뭔가 생각이 터지는 그런 시기인데,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서 그런지 뭔가 앞에 있는 것들을 집중을 잘 못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춘기 시절에 뭔가 이 새로 들어온 자극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고민하고 답을 내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답을 내린 게 틀리기도 하고 너무 넘겨짚기도 하고 괜히 혼자 상처받고 혼자 망상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이제 뭐할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그런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해소할 어떤 기회 창이 많이 열려 있지도 않고 그죠? 그래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영화 중에 재밌었던 부분은 그럼에도 이 세 감정들과 첫 번째 감정들이 부딪혀도 결과적으로 기쁨이가 리더가 되는 것이 아주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1편에서도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쁨이 중심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결국엔 2편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쁨이가 통제소에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 불안이를 다독이면서 그죠? 결국 기쁨이가 다시 또 이렇게 또 리더가 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 생각해 보니까 이 의미가 뭘까? 삶은 계속되니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장은 계속 뛰니까 심장이 뛰지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 삶은 또 계속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삶이 유지되는 한 뭔가 계속 어떤 인간은 활동을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되고 뭐 최소한 앉아서 고민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최소한의 긍정이 무너지면 내가 뭘 당장은 뭐 불안하고 힘들고 낙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소소한 단계를 계속 밟아 나가면 언젠간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해결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어떤 할 일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을 거야라는 믿음. 약간 최소한의 긍정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긍정이 그래도 있어야지. 당장의 힘듦을 약간 잃고 뭐라도 앞에 있는 일을 집중하면서 상황을 반전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 단계가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삶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긍정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기쁨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이름으로는 이 캐릭터를 전부 담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긍정 기쁨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게 어떤 긍정적인 긍정이라는 단어도 포함하는 캐릭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삶에 있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긍정이 꾸준히 이어져야 되니까 그럼에도 이 기쁨이라는 캐릭터가 좀 속없어 보이고 생각이 짧아 보여도 그럼에도 에너지를 잃지 않는 그 캐릭터의 모습이 우리 삶의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하는 순간이 있죠. 잠깐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죠. 네,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슬퍼해야 되는 순간을 인지 못하고 헬렐레 거리는 것도 사실 뭐 꼴불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근데 이런 최소한의 아까 말씀드린 그 삶에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긍정 얘가 너무 막 헬렐레 팔렐레 막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뭐
곧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이 정도 수준의 기쁨, 뭐 긍정의 상황 이런 것들을 어 필요한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분명히 이제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넘겨내는 어떤 최소한의 긍정은 항상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결국에는 불안이가 컨트롤 타워를 잡았을 때 라일리가 무너지는데 근데 기쁨이가 다시 컨트롤 타워를 잡았을 때 그래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대사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는데,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이 이제 마냥 이제 기쁘기만 하진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만들어놨던 어떤 신년 체계, 항상 기쁨과 긍정으로 가득 차 있던 기쁨이 중심으로 만들어있던 세계가 다시 이제 사춘기 그런 세계가 이제 사춘기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뭐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항상 뭔가 어 불안함을 항상 느끼고 그걸 컨트롤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과 불안을 잘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이제 어른의 어떤 성장하는 조건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표현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는 그거 아닐까?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아 내가 왜 지금 불안하지? 아 불안을 느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이 사실 더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면은 아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 불안을 느낄 수 있지. 그러면 왜 이렇게 불안을 내가 느끼고 있지? 불안의 원인이 뭐지? 아 이것 때문일 거야. 이것 때문인 건 나도 스스로 알고 있어. 그래 그 뭐 원래 있던 거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자. 좀 이렇게 한 발짝 불안을 느꼈을 때 스스로의 불안과 나를 분리하는 한 발짝 뒤로 뺄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연습을 하게 하는 과정인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라일리 같은 경우는 수많은 불안과의 어떤 싸움이 인생에서 끝없이 펼쳐지는데 그 첫 싸움을 막 끝낸 나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는 라일리는 이제 부모님도 상당히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 유아 시절에 소년 시절에 쌓았던 이 마인드 세팅이 그래도 긍정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쁨이 인사이드 아웃 2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그런 어떤 열정, 근성이 있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소년 시절을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소년 시절의 환경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보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불안을 이겨낸 첫 싸움을 해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근데 라일리처럼 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긍정적인 기본적인 세팅이 안 된 환경,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경우에는 세상을 너무 불안하게만 보고 그 불안이 계속되니까 또 자기 할 일을 또 하기 못하게 되고 또 부정적인 일들만 계속 닥쳐지고 하다 보면서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 세팅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또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살다 보면은 뭐 저도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이고 좀 우울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사실 좀 곁에 두면 힘들죠. 네. 뭐 기가 빨린다, 뭐 피곤하다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 나름도 사연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네. 뭔가 저런 어떤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그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제 라일리가 뭐 특별히 누군가에게 의존해 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안에서 해답을 찾아낸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이제 친구들에게 뭐 냉정하게 대했던 거 사과하기도 하고 또 억지로 막 그 학기팀 언니들을
무작정 따라했던 모습을 스스로 이겨내기도 하고 뭐 칠수인 지역을 제대로 말하고 이런 것들을 금방 답을 찾아내서 이겨냈는데 사실 실제의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죠? 더 실패를 많이 할 것이고 어쨌든 뭐 영화니까 금방 떨쳐내는 걸로 나오는 결말로 가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나엘리처럼 그런 스스로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어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을 어디에 의존하거나 어디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부모님일 수도 있겠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겠고 자신의 어떤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서 그걸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히 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뭐 어떤 타인에 의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불안과 스트레스 같은 걸 해소하는 긍정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서 어디 뭐 폭력을 휘두르거나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중독에 걸리거나 뭐 술이 될 수도 있고 뭐 담배가 될 수도 있고 뭐 폭식도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또 찾지 못하면 또 수많은 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단순히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힘든 경우들은 단순히 뭐 아이들만의 문제 뭐는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분명히 그런 거에 있어서 항상 그 불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꼭 다시 또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뭔가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예전에는 또 술을 한창 먹기도 했었던 것 같고 또 술 먹고 또 많은 어떤 실수들을 저지르기도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 적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대단한 뭐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닙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이불킥 하는 정도는 좀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다 지나고 보니까 아 이거는 결과적으로 답이 아니다. 뭐 술에 의존해봤자 뭐 즐겁게 마시는 게 좋은 거지 뭐 부정적으로 마셔봤자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내 주변 사람한테도 상처를 나 그건 상처까지는 아니더라도 귀차감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럴 거면 차라리 뭐 운동을 하든지 잠을 더 자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방법을 바꿔왔던 것 같은데 그래요.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어른들도 이제 스스로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 나가고 그걸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방법을 좀 확정을 시켜놓은 사람도 또 이게 무너지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운동으로 잘 풀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습관이 잡힌 사람도 어느 순간 너무 이제 또 큰 일이 닥치면 그게 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고 한데 또 다시 또 좋은 루틴을 또 만들어 나가고 또 이러기도 하다가도 그래 항상 이제 이 모래성 쌓기 같은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스스로 기본적으로 스스로 해보려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무엇이 됐든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꼭 너무 혼자 막 고립돼서 그럴 필요는 또 없죠. 뭐 적당한 수준에서 뭐 친구와 가족들에게 기대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반대로 또 내가 또 그 기대임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 어떤 얘기 보다 보면서 또 기쁨과 불안의 관계에 대한 어떤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관계가 기쁨이와 불안이의 어떤 갈등이 전체적인 이야기죠. 이 두 캐릭터의 관계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엔진과 브레이크의 관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탈 것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은 사실 엔진이 돌아가야 앞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브레이크거든요. 언젠가는 멈춰 서야지 이제 또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이게 브레이크만 계속 잡으면 앞으로 나아가진 않아요. 또 브레이크는 사실 필요한 상황에 뭔가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다. 혹은 좀 잘못된 상황이 예측이 된다. 혹은 내가 지금 속도를 줄여야 된다라는 어떤 예측이 되고 그런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만큼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뭐 서행하고 있는데 내가 막 20km, 30km로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꽉 밟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속도가 그렇게 내가 빨리 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그만큼 내가 천천히 가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또 너무 앞에서부터 밟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또 멀리서 내가 속도가 만약에 높은 상황이었으면 좀 더 멀리서 브레이크를 세게 길게 밟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상황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불안함도 사실은 이제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안함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적재적소의 어떤 멈춰야 될 지점과의 거리, 내가 나의 속도 이런 것들 잘 고려해서 적절하게 잘 밟아야 이제 운전을 잘한다는 소리 듣는 건데 불안함도 사실 그렇게 좀 발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엔진이라는 것이 뭐 삶을 좀 어떻게 삶의 강도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삶을 좀 어느 정도 좀 빡세게 굴려가고 있을 때는 쉴 때 확 쉬어줘야 되는 거고 좀 천천히 그냥 대충 이제 음, 어느 정도 속도 지켜가면서 천천히 내가 지금 삶의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렇게 많이 불안감을 빡세게 줘서 막 멈춰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렇게 운전에 비유할 수 있겠다. 엔진과 브레이크의 관계에 좀 비유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안함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필요한 때 딱 써야지 계속 이제 브레이크 밟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네. 그 불안함을 느껴야 될 시기가 있는 거죠.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그때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뭐랄까요 앞에 있는 매 순간은 무언가에 몰입하고 있을 때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환경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언제는 그 몰입을 깰 준비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죠? 일도 안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영화 참 좋은 게 스스로의 어떤 나는 불안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또 생각해 볼 기회가 되더라고요. 좋은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생각이 든 게 스스로를 좀 잘 속이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또 중요한 스킬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기쁨이가 하는 것이 약간 긍정회로 돌려가지고 그래 괜찮아 지금 뭐 힘들지만 당장 긍정해야 될 근거가 별로 없어도 그 꼬투리라도 어떻게 찾아내서 긍정하고 지금 당장에 할 일에 다시 집중하게 만드는 어떤 마인드 세팅 어떤 그런 어떤 기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세월간이에 나왔던 아리즈웰 계속 주문을 외면서 그런 불안함을 다스리고 지금 당장에 할 일을 찾아서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긍정의 근거가 딱히 지금 없는 상황이어도 일단 긍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언젠간 또 편한 상태로 간다라는 어떤 그런 반복된 원인과 결말을 이해하고 그걸 계속 세팅을 하는 거죠. 마인드 세팅을 아리즈웰 하면서 요새 또 이 장원영 선생님의 전 국민의 멘탈 코치가 되신 우리 장원영 선생님의 럭키비키 정신 네, 그런 것도 좀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속이는 것도 잘 해내면 그러니까 속이는 것이 뭐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커서 그렇지 스스로를 잘 속여서 지금 당장은 괜찮을 거야 뭐 그리고 좀 더 상당히 목표에 대한 마인드 세팅으로 넘어가면 약간 나는 뭐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뭐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좋은 가정을 뭐 꾸릴 거야 뭐 이런 식의 행복한 인생을 나중에 살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 암시 같은 것도 사실 속이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그것도 속이라는 단어 속인다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 때문에 그렇지 그거를 어떻게든 잘 활용해서 스스로를 가꾸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부분은 부정적인 상황도 이제 부정적인 상황인 걸 인지하고 감정은 빼버리고 한 발짝 뒤에 서서 부정적인 상황을 원인은 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이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뭔지 내가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좀 찾아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부분은 너무 무시해버리면 오로지 내 잘못으로만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내 잘못으로만 인식해버리면 자존감이 떨어질 테니까. 그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어라는 것도 인식해서 찾아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 어떤 부정적인 상황도 좀 이렇게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분석해보고 그걸 잘 갈무리해내면, 그리고 또 그걸 갈무리해낸 걸 가지고 이겨내면 또 좋은 경험이 또 되는, 좋은 루틴이 되는 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요. 부정적인 어떤 상황, 경험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승화를 해나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어쨌든 긍정적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한 긍정하는 것들이 사실 좀 그런 캐릭터분들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장원영 선생님도 있고, 이 전에 사실 그 장원영 선생님이 처음인 것 같지만 그 전에 그 노홍철 선생님의 럭키가이도 있습니다. 럭키가이를 외치면서, 그죠? 근데 뭔가 그 럭키가이를 계속 외치니까 뭔가 노홍철 선생님이 무한도전 안에서 뭔가 럭키가이를 계속 외치니까 진짜 럭키한 상황, 노홍철이 럭키를 맞이한 상황만 좀 기억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또 운이 안 좋은 기억도 있고 뭔가 좀 망하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하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노홍철 선생님이 럭키가이 막 외치니까 그래도 물리적으로 노홍철은 뭔가 계속 운이 좋았던 것만 같은 기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처럼, 그래요. 무한 긍정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철없게 그냥 다 좋게 좋게만 해석하냐,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철딱선이 없어 보이냐라고 보일 수는 있으나,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 가장 현실적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상황 인식은 좀 부정적으로 하고 또 계획은 좀 현실적으로 세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계획을 실천하는 나 자신은 긍정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좀 미래를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좀 현실적으로 좀 세우더라도 지금 당장 이 계획의 일부분 그 중에 내 앞에 있는 것들을 할 때는 그래도 이걸 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어떤 믿음,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가장 현실을 타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우리가 무한 긍정 얘기하면은 이제 약간 뭐 정신승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비난할 수도 있지만,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죠. 뭐 비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네. 그러나 당장 앞에 있는 현실이나 혹은 짧은 미래는 긍정을 해야 나아감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무한 긍정이 가장 현실적이지 못해 보여도 가장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정신과 의사 분이 뭐 스포츠 선수 심리 상담을 많이 했던 분이 쓰는 책인데, 그 책을 이제 생각이 나서 당장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그날 새벽에 한 70% 정도 읽었는데, 어쨌든 그런 그분이 불안을 다루는 어떤 스킬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불안을 한 발짝 뒤로 서서 분석하고 구분, 내 잘못 아닌 부분, 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뭐 분석하면 이제 더 이상 불안함이 아니라 과제로 이것이 뭐 치환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빨리 읽다 보니까 좀 그렇게 정확한 구절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불안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 책의 제목만으로도 상당히 좀 위로가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안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불안하지? 불안하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제일 나쁜 거. 누구나 불안할 수 있어. 그래, 나 불안할 수 있어. 인정해. 그래,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라고 인정하는 순간만 돼도 별게 아니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주는 어떤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그래서 좋은 책이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자분의 이름이 뭐죠? 잠깐만요, 검색을 해볼게요. 네, 찾아보니까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한덕현 저자네요. 네.
그래서 뭐 저 서점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서점도 있고 뭐 도서관에도 있고 하니까 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인데 이 라일리 환경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일리 환경이 사실 그 외동딸이고 뭐 동생이나 뭐 언니나 이런 건 없는 걸로 나오죠. 근데 부모님들이 상당히 또 좋은 사람들로 나와요. 이 딸에 대한 애정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이 딸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갖고 있는 그런 딸을 위해서 헌신할 줄도 아는. 그러니까 라일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적응 못하니까 다시 미네소타로 돌아오는 어떤 희생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뭐 동화적인 설정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막 긍정적인 긍정적인 부분만 보여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잘 깔려진 계산이라고 또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라일리가 외동이 아니라 다른 형제가 만약 있었다면 그 형제에 대한 관계도 사실 좀 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잖아요. 그 라일리의 내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요새 종종 재밌게 보는 그 올리버 쌤 채널에 보면은 이거 체리라는 꼬마가 나오는데, 지금 체리가 둘째가 여동생이 생겨서 파랑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여동생이 생겨서 여동생과 만나서 그 여동생이 등장함으로써 무너지는 어떤 체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리가 자기 혼자만 사랑을 받았는데 여동생이 생기니까 좋기도 하면서도 사랑을 뺏기는 것 같으니까 막 퇴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막 우는 모습도 보이고 막 그런 모습들이 뭐 요새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동생이나 형이나 이런 거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수를 빼고 그러니까 라일리의 내면을 집중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어떤 변수 같은 것들은 빼버리기 위해서 이제 라일리를 외동으로 선택한 거 아닐까 싶고, 그러니까 라일리 부모님이 좋은 부모인 것도 사실 변수를 빼버리기 위한 선택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라일리 부모님이 사실 뭐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뭐 폭력을 휘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이랬다면 부모로부터 오는 외부적인 요인이 라일리에게 투과가 되기 때문에 라일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이 외부적인 요인이 라일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라일리의 내면의 성장을 보기 위해서는 라일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그냥 별일 없는 고정적인 변수, 그것도 긍정적으로 그런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라일리에게 형제자매를 만들어 주지 않았고 부모님은 아주 좋기만 한 삶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일리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부분으로 이제 스포츠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뭐 하이큐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가 사실 신체적인 능력만 몸만 쓰게 하는 것 같지만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신체적인 능력을 다 쓰는 가운데 이 상황을 내가 다 타개를 또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나 스스로를 또 돌아봐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팔, 다리 근육, 뭐 전체 몸 근육, 신경, 그 다음에 뇌, 어떤 나의 모든 어떤 신체의 모든 기관을 다 컨트롤하면서 100%를 쏟아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 이제 스포츠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그래서 이제 그 라일리가 아이스하키를 하면서 그 폭발적이고 짧은 순간 안에 느끼는 어떤 불안, 부러움, 친구들과의 갈등, 뭐 미안함,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이 막 폭발적으로 막 그 머릿속을 잠식을 해버리니까 라일리가 그 2분 동안 퇴장했을 때 뭔가 공황장애가 온 듯한, 생각 때문에 뭐 심장이 너무 많이 뛰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요. 그만큼 이제 스포츠라는 것이 정말 어떤 압도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끝까지 버텨내면서 잘 이겨내면 또 성장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라일리가
침대에 누워서는 느끼지 못할 감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아이스하키를 활용한 것 같고, 근데 그 중에 그러면 또 왜 아이스하키냐? 아이스하키라는 스포츠가 뭐 미국에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뭐 학생들이 많이 하는 스포츠긴 하죠. 또 미네소타가 배경이니까 또 추운 지역이니까 아이스하키 또 많이 할 거고, 또 아이스하키가 또 미국의 4대 스포츠이기도 하니까 배구 아니죠. 배구가 아니고 농구, 야구,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스하키라는 어떤 대중성이 있고, 또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의 특징이 2분간 퇴장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분간 퇴장이라는 게, 퇴장을 당했다는 것은 뭔가 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 선을 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2분이 있으면 또 돌아온다는 거지. 축구에서의 퇴장은 사실 이 새끼가 선을 넘으면 그냥 퇴장이고 경기에 다시 돌아올 일이 없는데, 근데 2분간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어준다는 거죠. 아이스하키는 그 차이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생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살다가 뭘 계속 꾸준하다가 뭔가 선을 넘어서 막 퇴장과 비슷한 어떤 뭐 휴가를, 갑자기 긴 휴가를 가게 된다든지, 뭐 멘탈이 나간다든지, 뭐 큰 다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벗어났던 궤도를 스스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이스하키도 플레이를 하다가 퇴장 당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어떤 그런 인사이드 아웃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아이스하키가 좀 맞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 어쨌든 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팀 스포츠를 우리가 또 꾸준히 해야 돼요. 네, 저도 이제 뭔가 모종의 사정에 의해서 팀 스포츠를 잘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팀 스포츠가 사실 참 번거롭고, 뭐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뭐 막 장소도 따로 구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많죠. 사실 개인 운동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들,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불안함, 급박함, 그리고 그걸 해결했을 때 더 짜릿함, 이런 어떤 폭발적인 그 감정, 그리고 내가 심장이 뛸 때 느껴지는 그 감정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을 참 재밌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스스로의 최대치를 짧은 시간에 이 폭발시켜보는 경험은 팀 스포츠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뭔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 몰입을 하지 않으면 이 스포츠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상황을 타개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어떤 평상시에 그냥 평안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이 있나라는 느낌이 드는 느낌도 듭니다. 뭐 어떤 자아의식, 팀원들과의 관계성, 상대팀의 움직임, 전반적인 공간적인 흐름, 타인의 어떤 표정, 타인의 느낌, 몸 상태, 우리 팀의 상황,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을 떠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 팍 다 써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팀 스포츠를 꾸준히 해보는 그런 것. 그러니까 심박수를 늘려야지 이제 심폐지구력이 늘려나는 것처럼, 어떤 팀 스포츠에서 폭발적으로 뭔가를 세우는 경험이 또 인생에서의 지혜를 또 가져다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팀 스포츠 뭐든지 간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키워드인데, 애니메이션의 어떤 덕목이 뭘까, 애니메이션의 본질이 뭘까, 결과적으로 의인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 그런 어떤 인간이 아닌 개념들을 인간으로 빗대어 설명하는 거,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제가 마석도 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사실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줘서 인간스러운 존재로 치환한 다음에, 그들은 어떤 인간스러운 어떤 대화 방식, 인간인들이 하는 어떤 관계 맺음, 이런 것들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엉클쌤 얘기도 제가 저번에 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외계인의 존재도, 사실 우리가 외계인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외계인의 존재도 뭔가 인간형으로 상상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있고 직립보행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인간 정도의 어떤 사고 수준을 갖고 있는 어떤 생명체는 분명 인간의 모습과 닮아 있을 것이다. 비슷한 것이 이제 신의 존재도 옛날에는 어떤 인간의 형태를 하도록
이렇게 길어놓은 건데 사실 눈에 본 적도 없는데 인간인 것처럼 그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은 항상 인간적이지 않은 것들도 인간의 형태로 가져와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 같은 것 같아요. 그 대학 교수님들은 사실 좀 어려운 개념어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추상적인 단어들. 개념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그 학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약간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어떤 인격화를 시켜요. 이 새끼는 약간 뭐 그러니까 약간 얘는 뭐 요런 이 법칙은 약간 깡패 같은 거야. 무조건 적용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웬만하면 다 적용이 돼. 그치? 뭐 이런 무조건이야. 뭐 약간 뭐 얘는 약간 메시 같은 애야. 이런 식으로 사람으로 빗대서 막 이렇게 얘를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칭을 추상적인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얘라는 거죠. 이 아이를 줄임말 그 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다 이거 말고 얘와 얘 이놈 이 얘랑 쟤랑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 좀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설명들이 많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청자가 더 어린 경우 혹은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좀 윗단계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 애니메이션도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이 교수님들의 설명 방식보다는 중학교 선생님들의 설명 방식,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설명 방식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결국에는 인간이 아닌 것들을 인간으로 인간을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아닌 것들의 인격을 부여해서 상상력을 막 부여 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라는 어떤 개념을 인간의 형태 결국에는 애들도 다 팔다리가 있는 애들로 또 나오니까 인간의 형태를 바꿔서 그들 간의 관계를 인간의 어떤 갈등 관계로 빗대서 표현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뭐 토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장난감인데 거기다 인격을 부여해서 막 상상력을 펼치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동물 캐릭터인데 뭐 인간의 지적 수준이 있는 존재로 막 이렇게 상상을 펼치는 것들은 또 이제 인격을 또 부여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모든 것에 인격을 부여하는 어떤 이런 상상력은 사실 뭐 초등학교 저학년 그 이후로는 잘 안 하잖아요, 사실. 그 안 하죠. 사실 약간 좀 유치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잘 안 하죠. 근데 그 인격을 부여하는 어떤 메커니즘은 어린 시절에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인격을 부여하는 그런 메커니즘 내가 이해하잖아요. 보면 이해하죠. 어린애들은 저런 거 하지. 그러면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의 나의 마음이 좀 떠올리게 되는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인사이드 아웃이 또 저는 어떤 상당히 뭐랄까 논문을 읽는 듯한 약간 교양 서적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인사이드 아웃의 단순히 캐릭터만 인간으로 빗댄 게 아니라 그들이 그 감정 캐릭터들이 살고 있는 세상도 그 인간의 어떤 공장의 형태 그러니까 기억을 구술의 형태로 만든다거나 뭐 기억의 의식의 흐름이라는 강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로 또 이 추상적인 개념들의 관계를 인간의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들로 또 빗대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또 분명히 또 이해를 쉽게 해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고 나서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어 인간의 의식 구조라는 어떤 전공 서적 막 엄청난 두꺼운 책을 봤다면 이해를 못했을 것이지만 못했겠죠 당연히 막 추상적인 개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고 뭐 인간이 흔히 보는 물건들과 사람의 형태로 이렇게 개념들을 바꿔놔서 표현했기 때문에 물론 이 전공 서적이 보여주는 어떤 디테일에서는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큰 흐름은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덕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큰 흐름은 어떤 쉬운 어떤 치환을 통해서 이해를 했지,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디테일을 배울 때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막 처음부터 쏟아지는 디테일이 주는 어떤 압박감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 혹은 뭐 만화 같은 의인화가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잘 사용해야 남들에게 내 생각을 전달할 잘하는, 재밌게 흥미롭게 전달하는 화법을 또 배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 애니메이션의 장점이 그런 현실을 그대로 옮겨준 실사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나의 상상력이 발휘될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느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뭉뚱그려지고 어떤 추상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더 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개인적인 해석 혹은 뭐 개인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어느새 50분 51분이 됐군요. 네. 오늘도 약간 이제 개념을 들고 해놔가지고 내가 뭔 소리 했나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뭐 나름 뭐 재밌게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뭐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완전 뭐 럭키비키한 사고로 또 살아야 된다는 어떤 에너지를 가져는 영화니까 뭐 잘한 걸로 이렇게 또 해석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1도 되게 좋고 2도 되게 좋기 때문에 이게 뭐 OTT에 나왔을 때 보시던 뭐 기다렸다가 보시던 뭐 하던 어쨌든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 모두는 사실 어린아이 출신이기 때문에 또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어, 어떤 아이의 부모가 또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들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도 힐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어른들에게 더 힐링이 되는 어떤 그런 영화가 되겠네요. 어쨌든 무조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